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많고, 또 물가가 오르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 박살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면 또 소비가 줄어들고, 그럼 또 기업의 매출이 또 줄어듭니다. 결국 관세는 시차를 두고 물가도 올리고 경기는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겼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서였기 때문에 바이든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게 더 악화되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겁니다. 높은 관세가 대공황을 불러왔다는 의견이 있는데 1930년대 이후 미국의 관세 정책은 어떻게 변해왔나요? 1929년도에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공황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미국 공화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역대 경제 위기가 왔을 때마다 관세를 올리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당시 후보 대통령도 답습을 했었죠. 근데 이때는 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3년 이후에 그 스무트 홀리 관세죠. 59%까지 올리는 그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국의 수출도 그렇고 세계 무역 규모가 3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공황이 그로 인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1932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서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당선이 되죠. FDR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굉장히 위대한 대통령이죠. FDR은 이제 관세를 대폭 낮춥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북동부 산업지대에 기반을 두었던 공화당은 계속 관세를 올리려고 하고, 남동부 지역, 그러니까 농업 지역에 기반을 두었던 민주당은 계속 관세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 두 개가 이제 합의를 못 봐서 충돌을 일으켜서 터졌던 게 남북전쟁이고요. 그 이후에도 역사가 계속 그런 갈등이 지속이 됩니다. 근데 제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유럽의 산업 기반들이 대폭 무너져 내렸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경제 패권 헤게모니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산 경쟁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자유무역을 하는 게 유리하죠. 경쟁력이 약한 나라는 보호무역을 통해서 어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과거 영국도 빅토리아 시대, 그러니까 19세기에 어떤 경쟁력이 가장 강하니까 리카도의 비교 이론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선파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했죠. 세계 수출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미국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의 80%, 90%를 점유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도 GM 트럭이 다니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미국은 자유무역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가트, 그러니까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해서 또 몇 번 이제 케네디 라운드, 도쿄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라운드를 통해서 관세도 내리고 또 비관세 무역 장벽도 절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 1980년대 부터인데,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사실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레이건 같은 경우에 이제 슈퍼 301조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걸 동원해서 슈퍼 301조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국가, 특정 산업을 찍어서 대통령이 USTR, 그러니까 무역 대표부한테 조사를 하게 하고요. 이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미국이 일본 반도체와 전자산업에 대해서 100%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 반도체 산업이 그때 고사를 했죠. 그때 탑 10 반도체 업체에 들어가면 1위 NEC, 2위 히다치 이렇게 해서 도시바,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이 상위권에 휩쓰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10위 이 정도였죠. 대만 업체도 보이지도 않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쭉, 그런데 이제 레이건도 사실 기본적인 무역 정책의 기조는 자유무역입니다. 레이건의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스무트 할리 관세를 이야기하면서 관세는 대공황을 촉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유무역을 지향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무역 관계는 공정해야 된다. Free trade and but fair trade라는 말을 쓰죠. 공정해야 된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손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무역수지 역조가 심한 나라가 약간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손을 보겠다. 이제 그게 이제 출발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1기 때부터 이제
어떤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막 강하게 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도 보호무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보호주의가 시작된 거고 바이든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답습을 했죠. 중국에 대한 관세를 절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트럼프 2기 때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슈퍼 301조가 아니라 뭐 비상경제조치법이라는 IEEP를 통해서 뭐 각국에 대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오랜 미국의 관세 역사의 연장선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실제 관세가 미국 역사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나요? 미국 역사를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관세의 역사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전쟁이 실제로는 관세 분쟁으로 인해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당시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그걸 뭐 관세로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영국은 미국을 식민지지만 별개의 경제단위로 취급을 했고 여러 번 영국 의회가 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 영국 수출이죠. 그걸 이제 정대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이제 그것이 이제 폭발한 것이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이제 영국의 일종의 국영 기업이죠. 국영 기업이 탈을 쓴 동인도 회사가 마음껏 팔 수 있게 대신에 이제 다른 회사들은 팔기 힘들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폭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도 다른 어떤 종이 인쇄를 할 때 종이를 만들면 스탬프를 찍어서 그 스탬프 있는 것만 인쇄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붙였죠. 그리고 미국이 반발하니까 이제 영국이 좀 그걸 이해를 해줬으면 되는데 또 강하게 탄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독립전쟁이 불을 붙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크게 이민자가 두 부류로 나누는데 동북부, 보스턴 중심을 한 동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있는데 이제 북부는 산업지대,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올리려고 하고 남부는 이제 농산물을 만들어서 영국에 수출하니까 면화 같은 걸, 그러니까 이제 자유무역을 선호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사실 계속 부딪힙니다. 영국 역사상 그게 결정적으로 크게 터진 게 사실 남북 전쟁이죠. 링컨 때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절단이 됐다가 두 나라로 나뉘었다가 이제 60만 명이 죽는 내전을 치르고 나서야 이제 봉합이 되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왔다 갔다 합니다. 또 탈이 난 게 이제 1929년 공화당 집권할 때 어떤 스무트 홀리 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는 관세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관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데 아마 역사 덕후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경제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관세를 써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관세 전쟁의 핵심은 패권 전쟁입니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국내 산업, 그러니까 제조업을 부활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때인데 이게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왔는데 마스크, 진단기 무엇 하나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그러면 전 세계가 미국한테 등을 돌리는 상황이 오면 미국은 완전히 눈 뜨고 당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수 싱크탱크에서 해봤더니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어떤 전 세계 제조업을 제패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느냐. 결국은 이제 1980년대 이후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전 세계에서 생산을 분담하고 또 미국은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업 위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나프타나 WTO를 통해서 제조업은 중국이나 아니면 멕시코나 아시아 쪽으로 넘기고 한 그런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 서비스업을 해봤더니 어떤 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도 않고 계속 이제 국분을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인더스트리라이제이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산화파로 해서 제조업을 다시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19세기 했듯이 관세를 때려서 우리가 미국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전 세계,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 중국은 제조업을 제패를 했죠. 지금 현재 이제는 기술력까지 갖춰서 제조업의 막강 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중국이 어떤 그 미국의 우호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면 되는데 공산주의의 색채를 강화하면서 전제주의 색채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중국을 고사시키고 중국을 무력화시키고 또 미국의 산업 기반을 확충해서 미국의 힘을 키우겠다. 패권 전쟁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관세를 매기면서 경제가 불안해졌는데 미국 경제에 대하여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관세를 부과를 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관세하고 관계되는 경제 주체는 네 가지가 있죠. 일단 수출업자가 있고요. 그리고 수입업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있습니다. 수출업자가 예를 들어서 100달러에 물건을 팔면 수입업자가 100달러를 수입하면서 거기에 만약에 관세율이 25%라면 25달러 관세를 더 붙여서 수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25달러는 정부로 가게 됩니다. 정부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럼 소비자는 이제 125달러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원래 이제 100달러 하던 물건값이 125달러로 오르니까 물가도 25%가 오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수출업자가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겠죠.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값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값을 뭐 깎고 해서 75달러까지 뭐 낮추면 그러면 이제 물건값이 100달러 인근이 되겠죠. 그러면 수출업자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수출업자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겠죠. 비용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이익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것보다 수출업자가 더 낮추면 오히려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담은 수출업자도 부담하겠지만 소비자도 부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많고 또 물가가 오르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의 첫 번째 책무가 물가를 잡는 거니까요. 이제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이 박살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 뭐 주식 코인 투자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면 또 소비가 줄어들고 그럼 또 기업의 매출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관세는 시차를 두고 물가도 올리고 경기는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경제 복원적입니다. 그렇다고 단순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안 됩니다. 생산성도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느 정도 이걸 흡수할 수 있느냐 그 복원력에 따라서는 또 물가가 장시간 이렇게 오르지 않고 어느 정도로 아니면 뭐 올라도 천천히 오른다든지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서민들한테는 부담만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이야기를 사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이야기를 했었죠. 관세는 내셔널 세일즈 텍스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살 때 그때 판매세를 소비자가 냅니다. 이제 그 수입은 주정부한테 가는데요. 6% 뭐 10% 뭐 주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관세를 때리면 이게 연방정부가 관세를 거두면서 물건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전국적인 판매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부담이 가죠. 물건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 부담을 느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을 줄일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택할 폭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세는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시장도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관세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향후 연준의 정책 전망은 어떨까요? 재작년부터죠. 재작년 말부터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금융시장에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상반기에 뭐 6번 내릴 것이다 라고 했던 게 3번으로 줄고 그리고 두 번이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 올 가을에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리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될 게 중앙은행은 어떤 나라의 물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목표 물가가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타겟이라고 하는데 2%입니다. 그것보다 높으면 어쨌든 연준은 물가가 불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높아서 2.5%보다 높은 경우에 3%를 넘어가면 연준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오히려 많습니다. 2% 안팎이나 2%보다 낮으면 이제 금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올린 그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준은 그럼 언제 금리를 내리느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내립니다. 근데 미국 경기는 지금 좋은 상태죠. 어떻게 안 좋아질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1997년도에 연준이 예상을 깨고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겁니다. 멕시코에서 수입하던 토마토에 관세가 붙어서 가격이 오르고 피자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미국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들은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써야 되죠. 뭐 대표적으로 멕시코의 토마토, 아보카도, 그 다음에 브라질의 커피도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농산품에 관세를 붙이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농산품 자체가 그렇게 많은 마진을 평소에 붙이면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생산성이 급격하게 향상이 돼서 또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오를 것인데,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겼던 요인 중에 하나가 소비자 물가가 너무 높아서, 그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서였기 때문에 바이든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겁니다. 이렇게 관세는 사실 어떤 하나의 국가가 세금을 올린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업자, 또 수입업자, 소비자, 정부 정책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관세는 또 물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 물가가 오르면 또 경기가 나빠집니다. 그러면 또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관세 하나가 사실은 블랙스완 같은 효과를 내서 전체 경제 시스템을 헛떨어뜨리고 또 금융시장에도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세의 역사, 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났는지, 향후에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 관세 이야기가 그런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아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